이 옥패가 어디서 났느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사라진 충신의 딸. 장터에서 고작 열량에 팔려가던 때 묻은 소녀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증표였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그 긴 세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박 야담TV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고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때는 초겨울이라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장터에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 소리, 엿 장수의 가위 소리, 소 울음소리가 뒤섞인 북적이는 장터 한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둘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나무단에 세워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때가 묻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머리카락은 덥수룩하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눈물도 없이 똑바로 앞을 응시하는 그 눈은 마치 타오르는 불씨 같았습니다. 열량에 팝니다. 건강하고 일 잘하는 계집종이요. 열량만 봤소. 중간 상인 오서방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무 어리지 않소?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저래 가지고. 세상에 저것 좀 봐 하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누더기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소녀는 그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연이라는 소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연이 장터에 서기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상주 고을 외곽 야트막한 산자락에 허름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연은 거적을 덮고 누운 노파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노파의 주름진 얼굴 위로 그림자가 물결쳤습니다. 노파는 이 고을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도 할머니였습니다. 반년 전 갈 곳 없이 산길에서 쓰러진 이연을 거두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변변한 양식도 없었지만 도 할머니는 이연을 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이연도 할머니 곁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머니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연아. 도 할머니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예, 할머니.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이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장에 나가 약을 구해 올게요. 연아, 들어라. 도 할머니가 이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지만 그 손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연은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할머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핏줄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내 진짜 가치를 만드는 것이야. 알겠느냐? 예. 이 세상이 너를 천하다 해도 내 마음만큼은 천하게 먹지 말아라. 그것 하나만 지켜라, 연아.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연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날 밤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도 할머니를 산자락에 묻었습니다. 돌멩이 몇 개를 모아 무덤 위에 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채권자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도 할머니가 진 빚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연을 종으로 팔아 넘기겠다는 말에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채권자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오두막 문을 닫고 장터로 걸어갔습니다. 쫓겨나듯 팔려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연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말고 걸어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연의 진짜 이름은 이연이 맞았습니다. 이연. 그러나 그 성씨가 다른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성은 이 충청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인 한산 이씨였습니다. 이연의 아버지는 이충열. 한때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형조 판서였습니다. 곧고 바른 성품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고 조정에서도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인자하되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권세 있는 자에게도 할 말은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충열의 집은 충청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99칸까지는 아니었지만 마당 넓고 기와 높은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이연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 글을 배웠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충열 판서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연이 어머니와 함께 뜨개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충열은 들어라. 역적 모의에 가담한 죄로 즉시 포박하라는 왕명이다. 이충열 판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역적? 그것이 무슨 말이요? 하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식솔들은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연은 어머니 품에 안겨 떨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이연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연아,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역적 모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꾸민 자는 다름 아닌 이충열의 먼 친척 최달수였습니다. 최달수는 본래 이충열의 집에 드나들며 신세를 지던 자였습니다. 이충열이 가난한 친척을 도운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최달수는 그 은혜를 원망으로 갚았습니다. 언제나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지만 제주도 근성도 부족했던 최달수는 이충열의 재산이 탐났습니다.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충열이 역적들과 내통하였다는 거짓 서신을 만들었습니다. 필체를 모방하고 내용을 교묘하게 꾸몄습니다. 가짜 증인을 세우고 돈을 주었습니다. 조정의 소인배들에게 뇌물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거대한 모함으로 자라났습니다. 결국 이충열 판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이 투옥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정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달수가 손을 써둔 탓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이충열이 세상을 떠난 날 밤 어머니는 이연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옥패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몸에 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왕께서 충신에게 내리는 증표이시다. 국보라 새겨진 이 패는 내 아버지가 결코 역적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니라.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이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았습니다.
이충렬이 죽자마자 최달수는 움직였습니다. 내가 이충렬의 남은 재산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충렬의 부인은 이미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최달수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땅 문서, 재산 목록, 하인 명부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충렬의 처자식은 역적의 가솔이요. 어서 내쫓으시오. 이충렬의 부인은 그로부터 2달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병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도 이연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연아,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10살이었던 이연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최달수는 이연마저 종으로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도망쳤습니다. 한밤중에 담을 넘어 맨발로 산길을 달렸습니다. 품속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옥패였습니다. 이연은 그것을 누더기 안에 꿰매어 감추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은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돌아다닌 것이 2해였습니다. 밥을 얻어먹고 허드렛 일을 하고 때로는 굶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산길에서 쓰러진 것을 또 할머니가 거두어 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최달수는 상주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충렬의 재산을 고스란히 차지한 그는 예산에서 상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을원님과 결탁하고 장터 상인들을 소나귀에 넣고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좋은 비단옷을 걸치고 큰 집에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달수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연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최달수는 직감했습니다. 수하들을 보내 이 고을 저 고을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연의 품속에 옥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애를 찾아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최달수의 수하들이 경상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연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연은 감쪽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연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장터에서 이연이 팔리려던 그 시각 한 여인이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라는 과부였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걷는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습니다. 상주 장터에서 포목전을 운영하는 여인으로 마을에서는 박씨 과부 혹은 포목집 마님으로 통했습니다. 박말수는 장터를 가로질러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열량에 팝니다. 슬쩍 고개를 돌린 박말순의 눈에 이연이 들어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밧줄에 묶인 아이였습니다. 볼은 더럽고 입술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박말수는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거울 속에서 보았던 눈빛. 무너지지 않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 박말수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저 아이 얼마라 했어? 박말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열량이요. 싸게 팝니다. 열량이면 비싼데 아이가 어리고 허약하지 않죠? 아이고 마님, 일은 잘합니다. 억척스럽고 건강합니다. 박말순이 이연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연은 도망치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박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말순이 품에서 엽전을 꺼내 세웠습니다. 열량이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산다고? 절에 가지고 쓸모가 있겠어? 포목집 마님이 왜 저 아이를 사는 거야?
구경꾼들의 말에 박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오너라. 이연은 잠시 박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의 집은 장터에서 한식경 거리였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튼튼하고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포목들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이연은 그 냄새에 잠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오래된 기억 같은 냄새였습니다. 박말수는 이연을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씻어라. 이연은 말없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초겨울 우물물이라 손이 시렸습니다. 이연은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때를 씻기니 눈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박말순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이연에게는 몇 달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연은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이연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냐? 연이라 합니다. 몇 살이냐? 12살이옵니다. 박말순이 잠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는? 이연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박말순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려면 규칙이 있다. 내 집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거짓말은 안 된다.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다. 할 수 있겠느냐? 이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이연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또 배신당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2해 동안 이연은 수없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다며 데려간 집에서 하인처럼 부렸고 도와주겠다던 상인이 알고 보니 뒤에서 최달수의 수하와 거래를 하던 자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연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마님, 이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산수도 합니다. 허들의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해라. 마님은 왜 저를 사셨습니까? 구경꾼들 중 누구도 이연을 사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리고 허약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망설이지도 않고 열량을 내놓았습니다. 박말순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눈빛 때문이다. 눈빛이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 내가 좋아하는 눈빛이야. 이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헛간 한쪽에 누웠습니다. 지푸라기 위에 거적을 깔았지만 그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할머니 집 이후 오랜만에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품속에 꼭 쥔 옥패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해도 굽히지 말아라. 거짓이 오래가는 법은 없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지쳤습니다. 2해 동안 도망 다니고 굶고 쫓기면서 이연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이 집에 있어도 괜찮은 걸까? 이 여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 밤 이연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이 울고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이 부엌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일어났구나. 예. 아침 먹고 해도 되는데. 먼저 해두겠습니다. 박말순이 잠시 이연을 바라보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연이 이 집에 온 이후 박말순에게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놓고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군말도 없었습니다. 밥은 늘 깨끗이 비웠고 잠자리는 언제나 정갈하게 개어두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말순이 이연을 불렀습니다. 연아. 예.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 종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 집 식구로 있을 것이냐. 이연은 눈을 들어 박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은 내가 먹이고 입힌다. 식구는 내가 가르친다. 이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에 마님, 저는 이 집에서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이옵니다. 이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평생 있을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연이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알고 있다. 박말순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언젠가 떠날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은 사람이다. 이연은 잠시 박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람이다.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이연은 종이었고 떠돌이였고 거지였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람이라고. 이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박말순이 이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자, 내일부터 글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천자문과 소학을 뗐습니다. 박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종으로 팔려 다니던 아이가 소학을 떼었다고?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박말순은 알았습니다. 박말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식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이연보다 2살 위인 14살이었습니다. 동식은 어머니를 닮아 키가 크고 눈이 선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어머니와 달리 조금 허당기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 넘어지고 장터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주고 돌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박말순이 혀를 찰 때면 동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처음 이연을 보았을 때 동식은 노골적으로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필요해서. 집에 식구가 더 늘면 힘들잖아요. 내가 힘든 것이냐, 내가 힘든 것이냐? 동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연과 동식이 처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연이 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동식이 장부를 들고 부엌 앞에 앉아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셈이 안 맞는데. 이연이 옆에서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동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사흘 전 포목값 계산이 틀렸습니다. 2자의 닷냥이면 3자는 7냥 반인데 여기 6냥으로 적었습니다. 동식이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 보이는데요. 동식이 이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공부 꽤 한 거 아니냐? 조금 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연입니다. 연아, 나는 동식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 이연은 잠시 동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동식은 입이 가벼운 편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이연이 무거운 짐을 들 때 거들었고 장터에 나갈 때면 옆에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둘 사이가 서서히 친해졌습니다. 박말수는 저녁마다 이연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논어의 이인편이다. 읽어보아라. 이연은 박말순이 건네는 책을 받아 읽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박말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말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말순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어디서 온 아이인지 왜 혼자인지 때가 되면 말해줄 것이다. 그것이 박말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봄이 되었습니다. 이연이 박말순의 집에 온 지 5달이 지났습니다. 남쪽 담 아래에 민들레가 피었고 마당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이연은 그 새순을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연의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박말순의 포목전은 상주 장터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손님이 줄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새로운 포목전이 여러 생겼고 그중 하나는 최달수의 돈을 등에 업고 싸게 팔아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걱정이 되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마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느 날 저녁 이연이 박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라. 장터에 나가보니 옆 포목전에서 면포를 필당 2냥에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2푼이 쌉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포목이 전주에서 오는 길에 습기를 먹었습니다. 한 달이 못 가 곰팡이가 필 것입니다. 박말순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천을 보았습니다. 색이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목은 빛깔로 습기를 알 수 있다고. 빛이 고르지 않고 약간 탁하면 습기를 먹은 것입니다. 박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속해라. 곧 장마가 옵니다. 장마 전에 우리 포목이 습기에 강하다는 것을 알리면 어떨까요? 직접 물에 담갔다가 꺼내 비교해 보이는 겁니다. 동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어머니 해봐요. 박말순이 이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해보자. 사흘 뒤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이연이 박말순의 포목전 앞에 큰 나무 대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말순 집 면포와 옆집 면포를 각각 물에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집 포목입니다. 물에 담갔다 꺼내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집 포목은, 옆집 포목은 물에서 꺼내자 색이 번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네. 저 집 포목 사지 말아야겠다. 박씨 마님 집 포목이 훨씬 낫구먼. 아이고 비싼 돈 주고 나쁜 것 살 뻔했네. 그날 하루 박말순의 포목전은 그 어느 때보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셈을 맞추던 박말순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에 평소 사흘치 벌었다. 동식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연아, 내 덕분이다. 이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연이 박말순의 집에 온 뒤 처음으로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연의 존재는 이제 장터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 집 아이 영특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목을 사러 온 안악이 울면서 박말순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 길 건너 포목전에서 비단을 샀는데 집에 가보니 가운데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10자 샀는데 실제로는 8자밖에 없어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길 건너 포목전은 최달수와 거래하는 가게였습니다. 이연이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영수증이요?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직접 천을 재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 이미 접힌 것을 샀는데. 되었습니다. 마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연이 나섰습니다. 박말순이 말리려 했지만 이연은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 포목전 주인은 50살쯤 된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이연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야, 어린 것이. 네가 왜 나와? 10자 비단에 8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자 값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분명히 10자 드렸는데. 그러시면 저울로 재보겠습니다. 같은 비단 한 자가 몇 돈인지 아십니까? 재보겠습니다. 이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로 비단 한 자를 잰 다음 무게를 쟀습니다. 그리고 안악이 가져온 비단의 무게를 쟀습니다. 8자의 무게입니다. 구경꾼들이 와하고 웅성거렸습니다. 포목전 주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건 저울이 잘못됐구먼. 그러시면 다른 저울로 재겠습니다. 구경꾼 중 하나가 자기 저울을 내밀었습니다. 이연이 그것으로 다시 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2자 값을 돌려드리시지요. 결국 포목전 주인은 2자 값을 물어주었습니다. 안악은 울다가 웃으며 이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에서 이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말순 집 영특한 아이. 셈이 밝고 눈치 빠른 아이. 가을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이연에게 이연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연아, 장사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까? 틀렸다. 이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신용이다.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 한 번 속인 사람은 2번 오지 않는다. 한 번 정직하게 대한 사람은 10명을 데려온다. 이연은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박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살았던 방식이었습니다. 거짓 앞에 굽히지 않고 진실을 믿는 것. 그것이 결국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옥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누더기 안에 꿰매어둔 그것. 언젠가는. 이연은 다짐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을 원님이 장터를 순시하는 날이었습니다. 원님이 행차를 하면 상인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원님의 눈 밖에 나면 장터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원님의 수행원 하나가 박말순의 포목전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이것 한 자에 얼마요? 단양이옵니다. 비싸구먼. 성냥에 팔아요. 박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냥이면 원가도 안 되었습니다. 어른, 성냥은 어렵습니다. 아니, 원님 수행원한테 그렇게 팔아? 원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박말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른, 실례가 되더라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행원이 이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뭐야, 어린애가. 이 포목의 원가는 한자에 넉냥이옵니다. 성냥에 팔면 저희 집은 손해가 납니다. 어른께서 관아에서 원님을 모시는 분이시라면 장터 상인들의 생계도 헤아려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수행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이 감히. 저는 감히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님께서도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것은 원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관아 수행원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수행원이 이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됐어. 넉냥에 두자 삼아. 수행원이 물러갔습니다. 그 뒤를 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수행원을 당해냈어. 말 한번 잘하는구먼. 박씨 마님 집 아이 맞지? 세상에. 박말순이 이연의 어깨를 꼭 쥐었습니다. 잘했다. 이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말순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연은 그 눈빛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연이 집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동식이 어느 날 이연에게 물었습니다. 연아, 너 원래 어디 출신이야? 이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집 아이 같지 않아. 글도 잘 읽고 셈도 빠르고 포목 보는 눈도 있고. 게다가 수행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어디 그냥 나오겠어. 이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나 보다. 예,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동식이 무언가를 더 물으려다가 이연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동식은 느꼈습니다. 미안, 더 묻지 않을게. 이연이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뭘. 동식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이연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동식이 박말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어딘가 다른 아이 같아요. 그냥 종으로 팔려 다니던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박말순이 말없이 빨래를 개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한다. 그러면 연희 과거가 뭔지 물어봐야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때가 언제예요? 연희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렇다. 알겠어요, 어머니.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연이 박말순의 집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장터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둘이었습니다. 거친 얼굴에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묻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연은 포목전 안에서 천을 개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디서 보았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산, 아버지 집, 최달수의 수하들. 이연은 즉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포목전 뒤쪽 창고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장터에 열두어 살된 계집애가 혼자 나타난 적 없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아이인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상주 어디엔가 숨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아이 보거든 알려주시오. 살해하겠소. 이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동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아이를 찾는 거요? 아, 집 나간 조카를 찾고 있어. 귀한 아이인데. 아, 모르겠는데요. 워낙 장터에 사람이 많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동식이 들어왔습니다. 연아. 저 사람들 내 아는 사람이야? 이연은 잠시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동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이연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수없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동식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죄인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가 꾸민 거짓이었습니다. 동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알겠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어머니한테도? 이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려도 됩니다.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토록 따뜻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늦가을 바람에 마른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최달수의 수아들을 따돌린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연이 박말순의 집에 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달수가 직접 상주에 왔습니다. 최달수는 이제 상주에도 손을 뻗기로 했습니다. 예산에서 상주로 아예 거처를 옮겼습니다. 상주 고을은 경상도 안에서도 장사가 활발한 고을이었습니다. 고을 원님에게는 이미 큰 선물을 보냈고 장터 상인들 중 큰손 몇 과는 은밀히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 자리를 잡은 지 열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달수의 수하 중 하나가 그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날이 찾고 있는 계집애 말입니다. 최달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찾았느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영특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씨 과부 집에 사는 계집종인데 나이가 13살 남짓이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최달수가 천천히 입가를 당겼습니다. 박씨 과부 집이라. 예. 장터에서 제법 소문이 났더랍니다. 포목전에서 일하는데 셈이 빠르고 말솜씨가 있다고. 확인하라. 사흘 후 최달수의 수하 하나가 박말순의 포목전에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을 고르는 척 하면서 이연을 살폈습니다. 이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 번 수하들을 따돌린 뒤로 이연은 조금 경계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수하가 돌아가서 보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계집애입니다. 눈빛이 같습니다. 이충렬의 딸이 틀림없습니다. 최달수의 얼굴에 냉랭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연이 살아있었군. 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잘됐다. 옥패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연이 혼자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실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오후라 장터는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걷고 있었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실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이전에 장터에서 보았던 최달수의 수하였습니다. 연이 아니냐? 이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놈의 누구야? 이충렬 판서 댁 아기씨이지 않소?
이연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연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양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달수 날이 깨서 기다리신다. 같이 가자꾸나. 이연이 버텼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이연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파장이 거의 다 된 장터였습니다. 야, 이것이 발버둥을 치네. 남자가 이연의 팔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동식이었습니다. 동식은 이연이 돌아오는 것이 늦자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한테서 손 떼시오. 동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달수의 소아들이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꼬마야, 어디서 나대는 거야? 저 아이 건드리면 안 돼요. 어머니가 열량에 사신 아이야. 건드리면 관아에 신고할 거야. 열량? 이건 임자 있는 물건이라고. 진짜 임자가 나타났어. 남자가 동식을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동식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났습니다. 동식씨. 이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연의 팔이 꽉 잡혔습니다. 이연은 발버둥 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장터는 이미 파장이었고 사람들은 드문드문했습니다. 구경하던 몇몇도 최달수 수하들의 눈빛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연은 끌려갔습니다. 최달수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상주 고을에서도 큰 집을 빌려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하들이 여러 서 있었습니다. 이연은 방 안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이연은 무릎을 꿇은 채 방 안을 살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문은 두꺼웠습니다.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달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에 눈이 가늘고 예리했습니다.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예산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충렬의 재산을 차지하고 사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달수가 이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올해도 살았구나. 이연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갚을 때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최달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억울함? 어린 것이 제법 말을 하는구나. 내 아비는 역적이야. 역적.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최달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미 왕명으로 처형된 죄인이다. 그 역적의 딸이 무슨 말을 해봤자 누가 듣겠느냐. 옥패가 있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최달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옥패?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옥패입니다. 왕께서 충신에게만 내리시는 패. 역적이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디 있느냐? 모르십니까? 저를 잡으러 온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최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색하라. 수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연의 옷 속을 뒤졌습니다. 이연은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하들이 셋이나 되었습니다. 옷 안에 꿰매어둔 누더기 조각 속에서 옥패가 나왔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옥으로 만든 패였습니다. 한 면에는 이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면에는 국보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달수의 손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이연이 소리쳤습니다. 내놓으시오. 이제 내 목숨을 버티게 해줄 것이 없어졌구나.
최달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둬두어라. 어떻게 할지는 내가 생각하마. 최달수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이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박말수는 이연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온 동식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달수. 동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을 아세요? 상주에서 가장 큰 부자 노릇을 하는 자.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치는 자. 알고 있었다. 박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희가 그 자의 무엇과 관계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동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 박말순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 최달수와 싸우는 것은 무리다. 우리에게는 그 자를 당해낼 힘이 없어. 그러면요? 더 큰 힘을 찾아야 한다. 이연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옥패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도 자신의 신분도. 이연이 3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것은 그 옥패 하나였습니다. 그 차갑고 작은 옥 조각 하나가 이연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어머니가 눈을 감은 날도, 장터에 팔려 나온 날도 울지 않았던 이연이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달수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제 내 목숨을 버티게 해줄 것이 없어졌구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옥패가 없는 이연은 그냥 종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연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박말순과 동식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연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동식은 이미 무릎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이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세상 끝에 혼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경이 넘었습니다. 밖에서 수아들의 대화 소리가 끊겼습니다. 교대를 했는지 발소리가 잠시 멀어졌습니다. 이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울고 앉아있는 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는 형조 판서였습니다. 죄인들을 신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해도 굽히지 말아라. 그러나 또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갚는 것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드러낼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방법. 이연은 눈을 떴습니다. 옥패 하나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충렬이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옥패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 아버지를 아는 사람, 아버지의 결백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병일 대감. 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조정의 동료였습니다. 어릴 때 이연도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멀리 지방에 나가 있어 힘을 써주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김 대감이 미리 알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양에 계실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박말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용이다. 한번 정직하게 대한 사람은 10명을 데려온다. 그리고도 할머니의 말도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연은 무릎을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어도, 옥패를 빼앗겼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연에게는 아직 머리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말순과 동식이 있었습니다. 동식이라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아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연은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창은 없었지만 문 위쪽에 환기를 위한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 구멍을 통해 밖을 살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문 앞에 수아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옷끝을 잡아 찢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물이 묻은 작은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쓰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연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천 조각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조각으로 천 위에 글자를 눌러 썼습니다.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병일 대감을 찾아라. 아버지의 벗, 조정의 사람, 한양에 계실 것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연은 그 천 조각을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 아직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연은 문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동식이라면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이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이연이 갇힌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식이 최달수의 집 담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말순과 함께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논했습니다. 어머니, 이연이 어느 방에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동쪽 담 안쪽 두 번째 방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어제 담 밖에서 이연이 소리를 질렀을 때 방향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박말순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그 집의 수하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 하려는 것이 아니다. 동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요? 동식아. 예. 한양에 올라가라. 한양이요? 김병일 대감을 찾아라. 박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어른을 아세요? 이름만 알고 있다. 오래전 이 골 장터에서 상주 원님 앞에 들른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한번 뵌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충렬 판서의 오랜 버시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어머니, 그러면 연희가 묻지 말아라. 지금은 시간이 없다. 동식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박말순이 동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돌아와야 한다. 그 안에 최달수가 연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예, 어머니. 동식이 뛰어나가려다 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천 조각이었습니다. 동식이 펼쳤습니다.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김병일 대감을 찾아라. 아버지의 벗. 한양. 동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연아. 동식은 그 천 조각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 동식은 박말순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뛰었습니다. 말을 빌려 한양으로 달렸습니다. 동식이 떠난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최달수가 다시 이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여유 있게 앉았습니다. 생각해 보았느냐? 이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조용히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역적의 딸로 죽을 것인지. 이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충열 판서의 딸입니다.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최달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옥패도 없는데? 진실은 옥패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달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느냐?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최달수가 돌아섰습니다. 사흘을 더 주마. 그 안에 결정하거라. 사흘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상주 골 원님의 관아 앞에 말 한 필이 달려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청년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동식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쉬지 않고 달린 얼굴이었습니다. 동식의 뒤에 다른 말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기품 있는 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에 눈빛이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대부의 옷차림이었지만 그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김병일 대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동식이 도착했을 때 김 대감은 마침 진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동식이 허리를 굽히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충열 판서의 딸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김 대감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상주에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을 준비하라.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김병일 대감은 이충열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자리를 비운 틈에 일이 벌어진 것이 내내 자신의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충열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미 최달수가 조정에 손을 써둔 터라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충열의 딸이 살아있다면, 옥패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을 달려 상주로 내려오는 내내 김 대감의 눈은 붉었습니다. 관아에서 소식이 최달수에게 전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달수의 수하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서 김병일 대감이 내려오셨습니다. 최달수의 낯빛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김병일? 예, 관아에서 원님을 만나고 계신다고. 이유가 뭐냐? 이충열 판서의 딸에 관한 일이라고. 최달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계집애를 빨리 처리하라. 옥패도 없앤다. 예, 나리. 수하가 돌아서려는 순간 관아에서 포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당탕 발소리. 여럿이었습니다. 최달수는 들어라. 원님의 명으로 즉시 포박하겠다. 최달수의 집문이 부서졌습니다.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달수의 수하들이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은 수십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김병일 대감이 직접 나서니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연이 갇혀있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연은 갑자기 쏟아지는 빛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사흘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연아. 박말순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이연이 박말순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마님, 다쳤느냐? 괜찮습니다. 박말순이 이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연은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오래 울었습니다. 마음껏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최달수가 포박을 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충열이 포박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이연에게 닿았습니다.
그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연아. 이연이 멈추었습니다. 어릴 때 몇 번 뵈었던 분. 아버지의 벗. 대감마님. 네가 연이구나.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늙은 이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3년 전에 내가 제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연이 천천히 걸어가 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병일 대감이 원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 유지들도 불려왔습니다. 최달수의 수하들도 끌려왔습니다. 최달수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이충렬의 역적 행위를 고발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 서신을 직접 조작한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겠소. 김병일 대감이 말했습니다. 3년 전 내가 이충렬 판서와 주고받은 서신이 있어. 그 필체와 조작된 서신의 필체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소. 최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최달수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자가 있어. 최달수의 수하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최달수 나리의 강압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충렬 판서는 역적이 아닙니다. 최달수가 꾸민 것입니다. 최달수가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놈, 감히. 포졸이 최달수를 눌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증인이 나왔습니다. 예산에서 올라온 늙은 마름이었습니다. 최달수가 이충렬 판서 댁 재산을 차지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부인마님을 겁박한 것도 다 보았습니다. 최달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배신자들, 이런 배신자들이. 내가 먹여 살렸더니. 앉으시오. 원님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달수의 아들이었습니다. 20이 좀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달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저는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것을 알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달수의 아들이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저는 이충렬 판서 댁 옥패가 아버지의 방 금고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당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달수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이놈, 내 자식이 감히. 내가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충렬 판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딸이 3년을 종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그것이 모두 아버지 때문입니다. 원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즉시 최달수의 금고를 수색하라. 금고에서 옥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충렬 판서의 재산 관련 서류들, 조작된 증거, 문서들, 뇌물 명세서까지. 최달수가 3년 동안 감추어온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병일 대감이 옥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옥패가 어디서 났느냐? 이연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말. 인트로에서 들었던 그 말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김 대감이 천천히 돌아서서 이연에게 걸어왔습니다. 두 손으로 옥패를 이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충렬 판서의 딸 이연의 것이다. 이연이 두 손으로 옥패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닥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최달수의 죄를 낱낱이 밝힌다. 하나, 충신 이충렬 판서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운 죄. 둘, 거짓 서신과 증인을 조작하여 조정을 속인 죄. 셋, 이충렬의 재산을 불법으로 탈취한 죄. 넷, 이충렬의 유족을 해하려 한 죄. 다섯, 관리에게 뇌물을 바친 죄. 하나하나 읽힐 때마다 최달수의 어깨가 더 낮아졌습니다. 변명할 것이 있느냐? 최달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단지 이충렬이 미웠을 뿐이요. 그 잘난 척하는 놈이, 나보다 못난 놈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김병일 대감이 말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충신을 죽이고 그 어린 자식을 거리에 내쳤소. 부끄럽지 않소? 최달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 없었습니다. 원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최달수를 한양으로 압송하여 왕명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가사는 모두 몰수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한양에서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이충렬의 역적 죄명을 파하고 이충렬의 명예를 복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연에게 이충렬의 재산과 가문을 되돌려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병일 대감이 왕 앞에 직접 나아가 모든 것을 아랜 결과였습니다. 한양에서 신문을 받은 최달수는 모든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곤장을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에 내쳐졌습니다. 한때 상주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자였습니다. 좋은 비단옷을 걸쳤던 자였습니다. 50명이 넘는 수하를 부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충신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거리에 내쳤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상주 장터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겨울이면 잿빛 하늘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소리, 엿 장수의 가위소리, 소 울음소리. 그 장터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7살이 된 이연이었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고개는 바르게 들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5년 전 밧줄에 묶여 나무단에 서 있던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연의 손에는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충렬의 명예를 복권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동식이 걸었습니다. 이제 1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연아, 오늘 원님 관하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기로 했다고? 예. 그러면 예산의 집도 돌려받는 거지? 예. 좋다. 이제 진짜 끝이네. 이연이 웃었습니다. 동식씨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버텼기 때문이지. 이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팔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장터 한쪽이었습니다. 장작을 팔러 나온 나무꾼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 자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밧줄에 묶여 팔려가던 아이. 때가 묻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던 아이. 그러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던 아이. 이연은 그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연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린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돕는 자에게는 감사했고 잘못에는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최달수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앞에서 하늘은 언제나 길을 열어줍니다. 이연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마음만큼은 천하게 먹지 말라고.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박 야담TV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